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세르 샤들리.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일본과 벨기에 월드컵 16강전 결승골 장면에서의 KBS 한준희 해설위원회 해설입니다. 이 해설을 두고 일본의 한 매체는 한국 해설자가 일본 패배를 기뻐했고 한국에서도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편파 논란에 한 보도가 국내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건강한 남자 22이 네모 금을 쳐놓고 가죽공 하나 쫓으며 죽기 살기 하는 거 사실은 웃기는 거죠. 가죽공을 쳐서 그물망에 집어넣는 행위 자체만 보면 뭐 대단할 거 없습니다. 그 행위만으로는 어떤 가치도 생산을 못하죠. 그런데도 지구촌이 들썩들썩합니다. 왜냐? 집단을 이루고 사냥을 하고 피해를 구분하고 삶의 투쟁을 하던 인류의 원초적 본성이 가장 세계적 규모에서 4년에 한 번씩 발현되는 현장이거든요.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감정적이 되고 집단적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피하 구분하게 되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일본 해설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박지성 선수 못 나가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16강 탈락하면 좋아해요. 영국도 독일이 패배하면 기뻐하고 브라질도 독일 탈락을 기도합니다. 다들 그렇게 대놓고 해소하고 또 경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사회의 진지함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아꼈다가 정말 정색해야 할 때 정색합시다. 우리 아무 때나 정색하는 건 촌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샤들리 감사합니다. 3대2 자, 역전골. 샤들리 왜 넣었냐고 제가 아까 너무 잘못했어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나세르 샤들리. 감사합니다. 네, 김어준의 기쁨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불편한 분들도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공장장 아침 컨디션 조절용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뻐 보이십니다. 갑자기 또. 네. 이거 다른 나라다 그래요. 네. 이게 유럽의 축구 강국들, 예. 이런 나라들 혹은 뭐 남미의 국가들 해설을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이번에 독일이 우리한테 지니까 월드컵 예선에서 이탈리아가 떨어졌거든요. 아예. 그 이탈리아에서 지아니 모란디라는 가수가 있어요. 원로 가수인데 그 가수가 메르켈 독일의 총리, 독일이 한국에 지자마자 메르켈 총리 SNS에 모두 각자만의 한국이 있다. 번역을 하면 이런 멘션을 날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 축구 강국들 뭐 이탈리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월드컵에서 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2002년에는 남쪽에 그렇죠. 68년이었던가요? 그때는 북쪽에 패진 역사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 이탈리아가 독일에게 니들도 당했어 한국한테 쌤통이야 이런 뉘앙스의 SNS를 독일 총리한테 날리는 거예요. 예. 우리를 치면 조용필 씨가 아베 총리한테 16강 탈락을 축하한다. 이런 SNS를 하는 거죠. 그러고들 노는 겁니다, 원래.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월드컵 때는. 그러라고 있는 거고. 월드컵이 무슨 유엔 안보리가 아니거든요. 자, 너무 불편해하지 말자. 뭐 일본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그러면, 웃어주면 되는 거. 미안해. 근데 상쾌해. 그 정도 반응하면 되는 걸 정색하고, 그러지 말자. 예. 정작 화를 내야 하는 건 일본 공영방송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내용 줄기차게 내보내고 한반도 평화를 일본 국민들 60% 이상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화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정색할 때 정색합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군 기무사령부 그러니까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한테 사찰했다라는 사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저녁 MBC에 보도됐습니다. 현안 업무 회의록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사실도 쓰여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TF팀장급 그러니까 기무사 처장 실장들을 상대로요. 실종자 11명의 부모 성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여기 정보기관이다.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어제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데, 그죠?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기관 보면은, 심부름센터예요. 예. 네, 아예 대놓고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서 1대1로 맨투맨 붙이든지 종교계를 동원하든지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타협 방안을 강구하라라면서요.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BH 보고하는데 어제 보고자료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짜증도 내고 있고요. 이번에는 보고할 때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파악 보고, 이게 군의 정보기관이 지방선거 영향을 왜 파악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보면 이 정보기관들이 정권의,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기관들인데, 정권의 심부름센터를 하면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군에 있는 기관이요. 원래라면 군사 보안, 방첩, 군 범죄 수사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작들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처장이 군 출신이 적합하다라는 제언까지 문건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이렇게 사찰하고, 그리고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거기에 동원됐던 60명의 TF 그 책임자들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에.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도,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두 옷 벗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뉴스가 아닌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군의 정보기관 이런 곳에서 시민들, 그것도 이런 비극적 사건을 두고 괴로워하는 유가족들을 사찰해가지고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것도 군기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기무사 문을 닫을 정도의 사건이고, 기무사라고 하는 정보기관도 필요하니까 그 책임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격하게. 자,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큰 문제가 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소식인데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에버랜드 땅값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을요. 지난 3월에 S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굉장한 지상파 뉴스 역사상 기록에 남을 아주 훌륭한 기획 보도라고 하셨었는데 또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보도가 나간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어제 보도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에버랜드 땅값과 자회사 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부풀려서 삼성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꾸몄다라는 결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동안 남북 북미 관계 또는 월드컵 등등 해서 뉴스가 잠시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여러 번 나왔던 얘기 좀 정리를 하자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 물려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물려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삼성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이 생각해낸 방안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을 먹으면 되겠다. 이재용 부회장이. 순환으로 이제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겠다고 이제 방안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많은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높아지도록. 그러려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니까 제일모직이 가치를 올리고요. 네, 훨씬 더 가치 있고 삼성물산을 훨씬 가치가 없는 회사로 만들어야 합병했을 때 지배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는 억지로 끌어올리고 거기에 에버랜드 땅값이 이용되다는 것이고요. 네. 또는
자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예. 동원됐다는 것이고. 예,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합리적 이유 없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7조 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평가 금액은 4조 8천억 원이었는데 7조 가까이 부풀려지면서 11조 6천억 원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지배력을 가지게 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의 합병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버랜드 땅값을 부풀리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풀렸다. 예. 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동원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여기서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합병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좋으라고 우리가 국민연금이 찬성한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값이나 혹은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는 일에 국민연금이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 노후 자금들이 그렇게 이용됐다라는 것들이요. 이번에 내부 감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은 여전히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한다든가 기타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악질적인 여태 우리나라 재벌 관련한 각종 문제 중에 가장 악질적인 형태. 왜냐 자기들 돈을 세금을 덜 내려고 뭐 무슨 수작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일에 동원된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게 이번에 드러났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있는 것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어요. 수상해요, 요새.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회의하죠. 예. 네. 결론 나오면 내일 그 문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전체 큰 흐름 속에 그렇게 있었던 일인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수많은 불법들이 저질러졌다. 그중에 네, 그래서 국민연금 파트가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네, 관련된 국민연금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요. 검찰 관계자들은 이 내용 또한 재판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BS의 끝까지 판다 팀이든가요? 예. 네, 탐사보도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한 거죠, 이것도 이번에. 예, 이번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론 국민연금 감사 결과 내용 자체는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지만요. 이것들을 만들게 된 것들이 SBS 보도가 발언된 게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굉장히 몇 년간에 걸친 그리고 국정논란 또는 최근의 바이오로직스 사태까지 쭉 별개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사건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은 물려받는데 세금 다 내고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다급하게 가장 손해를 덜 보며 그리고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며 이루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순실을 통한 로비가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풀려났죠 지금은. 네, 2심에서는 그 부분 뇌물죄가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뉴스고요. 자, 다음 하나 정도 혹은 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트위터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8개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었다면서 아시아 전역이 흥분에 차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물론 가짜뉴스를 비롯한 야당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도 했는데요.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을지는 모르겠고 또 그리고 아시아 전역이 흥분에 차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사실이죠. 예. 본인이 이 전쟁 위협을 확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예, 8개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 번역이 돼서 일부만 이제 전달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처한 상황이 어떤지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류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격받습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공격받을 만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여하간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류 언론,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고 이단이죠, 이단자. 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편이 된 상황입니다. 남북 문제, 북미 문제에 관해서만은. 자, 뉴스. 저희가 언제까지죠? 시간 좀 있군요. 네. 제가 휴가 돌아오자마자 푹 쉬어야 되는데 요즘 월드컵 아닙니까? 예. 오늘도 새벽에 경기를 보느라고 자지를 못해서 눈병이 났어요. 네,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푹 쉬고 왔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눈병이 났어요.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 4년에 한 번인데. 예. 오늘은 영국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영국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승부차기만 하면 지는 나라거든요. 거기가. 어디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월드컵 우승이요? 예. 현재까지는 브라질 아니면 프랑스 아니겠는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중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일선 법원으로부터 수집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 중에서 관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압수수색 단계 등을 철저한 보안이 중요한데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무사 국정원과 비슷한 형태로 사법부가 움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보를 정보 보안 혹은 사찰 기무사나 국정원만큼의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움직이는 방식 혹은 사고방식은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 양승태 사법부. 네, 정말 정보기관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 수준과 내용들은 말씀처럼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급 판사기 때문에 기무사나 국정원처럼 도청을 한다든가 그러진 못했겠지만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보면. 재판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의혹 자체가요. 그런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건 내용 중에 보면요. 성완종 리스트 역량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라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기소 전까지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이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개입해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특히 최순실 특검 당시에 주요한 증인들의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됐는데 다들 의혹을 가졌었죠. 이게 과연 법리만의 문제로 다 기각되는 거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한층 무게를 더하는 그런 문서죠.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영장은 그냥 법리만 따라서 발부하거나 또는 기각하면 되는데 적정한 발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벌써 2015년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발부 시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본인들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영장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법리만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이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죠. 언제까지 적정한 발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들 하는 자체가 관심을 기울이면 어떤 시점에 적정한 발부나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문건을 쓰는 거니까요. 예, 물론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나 영장 관련해서는요. 결정이 난 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법원행정처 혹은 사법부는 정보기관처럼 사고하고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잘 이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건과 행태가 관련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3.1운동 기념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출범한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한 건데요. 이것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내용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원래 집단의 동일성은 동일한 기억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독립운동 시절은 분단되기 전이니까 이 공동의 기억을 복원하고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독립운동 시절이면 남쪽이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독립군을 잡던 일본군 장교가 나중에 집권하기도 하고 그 시절을 다루자는 건 아닌데 3.1운동 혹은 독립운동 시절을 다루자는 건데 이건 꼭 해야죠. 예. 자, 그런 뉴스까지 다루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7시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36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군데군데 밀리는데 45분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30분 정도 걸리고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장진아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30km 내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정도 정체고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난민 문제로 국내도 시끄럽죠. 예. 유럽은 더 시끄럽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수장님, 하청 공장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등등 하여 국제 뉴스를 다 그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네. 나오실 기회가 없었어요. 한 달 가까이. 그러게요. 한 달이 아니라 2달 동안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가 싱가포르에 다 꽂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나라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 문제에서 어두워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앞으로는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예멘 난민 얘기하는데, 네. 이 난민 문제는 사실 유럽이 지금 그렇죠. 진짜 문제죠. 네, 유럽은 정말 그 심각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까지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그렇게 심사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인 난민이 100만 명이 넘잖아요. 100 몇십만이더라. 130, 4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140만 명을 3년 사이에 받아들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의 이제 그 난민 정책, 이건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그 포용 그 별명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는 그 엄마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난민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포용력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줬는데 자유세계 리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럽의 그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뭐냐면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인데요. 지난달 29일자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그 논쟁 이게 마치 유럽과 미국의 난민 논쟁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려졌다시피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조건 차단 그리고 뭐 추방 멕시코, 차단, 뭐 이렇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그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국 분들의 경우는 손가락 오그라드는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유럽에서는 정치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치가 그걸 맡아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물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극우 정당이 점점 이 득표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존 정당들이 그럼 버림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7월 1일자 기사였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현재 그 예멘 난민 사태를 보면서 유럽 상황을 교훈을 삼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게 있는데.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유럽 봐라. 우린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민 받으면 안 돼. 예. 이렇게 유럽을 보면서 거죠? 그런 어떤 그 타산지석을 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멘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도 국제 뉴스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점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유럽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유럽 봐라 저렇게 문제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유럽에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왜 난민을 애초에 받아들였는가.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그 난민의 유발 국가였다. 왜 그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과거 48년인가요? 그 제주 4.3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난민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건 왜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얘기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멘 이제 난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외신들도 그 숫자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숫자 얘기하면은 네, 비웃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난민 문제를 얘기하냐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 100만 명이 넘어요. 수용자만. 140만 명 제가 알기로는 140만 명 누적인 걸로 아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 연 500명을 아마 지금까지 인정 비율로 하면 14명 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이제 예. 그러니까 140만 명 가지고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됐다. 극우 정당이 출연했다. 그래서 뭐 독일 연정이 위험에 처했다. 메르켈이 지금 정치적으로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4명 가지고 유럽을 봐라, 독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웃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그 외신 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의 경우도 그건 2일자 보도였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국인들의 그 세노포비아라고 하죠. 외국인 공포증 이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그 보도 내용과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굉장히 아프게 만들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서 나온 난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 이런 그 문구로 500명도 안 맞는데 기사를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신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수치를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 난민이 7,737명 중에서 47명이 아마 수용이 된 것 같아요. 전체 난민이. 그러니까는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0.0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0.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0배도 넘는 그런 난민 수용된 그런 결과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121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신청자고. 인정된 사람이 121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는 유럽의 수치에 비하면 아까도 독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어떤 난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느냐. 예,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적이 나오죠. 외신에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유럽 사례를 끌어오고 유럽의 난민 문제로 인해서 극우 정당들이 출연하고 있고 그래서 김민 기사당도 지금 서로 연전이 깨질 판 아닙니까? 예. 저 독일에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사당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계속 김민당과 같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곧 바이에른에서 이제 선거가 있어요. 주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극우 정당이 이제 득세를 하니까 극우 정당은 대부분 유럽 전역에서 난민 문제로 득세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정치권에
가까이 봤을 때 이게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놓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그 국가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그 보호하는 그 구성원이 있다면은 다른 그 국가라는 밴드 안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보호가 돼야 된다. 근데 거기 모든 밴드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 국제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그런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이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합의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유럽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것도 맞아요. 예. 그렇죠. 그건 말이 되죠. 예. 중동의 어떤 불안정에 역사적 어떤 책임 부분이 분명히 유럽도 있죠. 그렇죠. 예.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랍들 혹은 무슬림과 역사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생경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그렇죠. 문화나. 네. 그러니까 숫자는 아주 적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 이렇게 호들갑 떨 정도의 숫자가 절대 못 됩니다. 네. 절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숫자를 능가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게 만든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근차근 논의해 가며 네. 그렇게 공포스러워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자체가 너무 폐쇄되어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외신 보도들 내용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직접 취재를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보도하는 그런 것들인데 난민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은 두렵다. 그 사람들도 두렵다는 거.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에 대한 노출이 너무 이제 적었다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동과의 관계가 너무 이제 우리한테 없었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중동은 가서 일하는 곳이지. 네. 우리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영미권 영상 영화 같은데 노출돼 있고 거기는 항상 테러범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커뮤니티에 보면은 무슬림 강간범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속 퍼뜨리고 있네. 예,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 문제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그 블룸버그에서 트럼프를 닮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게 그래요. 가짜뉴스에 근거해가지고 자꾸 가짜 난민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남성들이 무르르 몰려왔다는 거. 그거 전쟁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취업하러 왔다. 이런 식의 이제 가짜뉴스를 자꾸 이제 양산해 낸다는 건데 그런 것을 접하면서 이제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많이 접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권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또 공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사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언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니까는 메르켈 총리의 후퇴 이 후퇴란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네. 근데 유럽 언론에서는 후퇴란 말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합의, 그다음에 그 메르켈 총리가 그 난민 정책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합의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지 결국은 후퇴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쓰지 않던데 그런 면에서도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40만 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극우정당이 바로 한다고 하는 유럽의 사례를 가져오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난민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도하는 우리 언론도 문제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감 자체가 존재하는 불안감이니까 그걸 무시할 그렇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불안감이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네.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불안감을 가질 만한 자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데 숫자가 문제예요. 5천만 명 사는데 몇 명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뒤집어지고 무슬림화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하천공장에서도 이런 큰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바로 이 문제로. 그런데 그랬을 때 많은 야웠던 것이 그거예요. 이슬람화 되는 거 아니냐. 이슬람화. 예. 그런 얘기가 좀 깜짝 놀란 일이었는데 아무튼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정보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소장님 하실 일이 다시 생겨주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인문가 연수의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서 어제 비대위원장 후보들 이름을 공개했죠. 예.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활동하신 전력이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그 의원님하고 사실은 통화를 무척 하고 싶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대위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국민의당도 계셨었고, 바른미래당도 계시고, 민주평화당도 연을 이어가시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당적이 있는 거죠. 뭐랄까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보수 정당과 당을 경험하셨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모든 정당으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리를 두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묻었습니다. 자, 우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이건 자유한국당 내부자들과 함께 내일 또 다뤄보겠지만 제3자가 보시기에, 그리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요. 예. 지난번 지방선거 후에 벼랑간 무릎 꿇고 어떤 그 모습부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요새 온갖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심지어 또 국민 공모를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거기에 참 애정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당이 이게 자꾸만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이건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성공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대위 하면 배란간 큰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공한 비상대책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2011년 말 2012년 5월까지 제가 비대위원을 했었던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성공적이었죠. 2016년 총선을 전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됐는데, 두 개 공통점은 뭐냐면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것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은 그냥 혼란에 빠졌지만은 두 케이스 모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사실 그 두 비대위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주도한 비대위였단 말이죠. 박근혜,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무슨 비법의 처방인 것처럼 알고 비대위원장 모시고 비대위원을 갖다가 공모하고 화려하게 누구 신인을 데뷔시킨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물론 한국당에 상당히 패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걸 좀 패닉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수습하고 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이 좀 멀리 있으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영어로 하면 임머추하다, 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래 권력이 없는, 주인이 없는 그 비대위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짚어주신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쥔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미래 권력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의 미래는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사실 대통령 후보 거기서는 좀 뭐들 좀 일단 멀어졌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좀 특히 그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메이저 후보 두 사람도 그렇고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이번 국민의당과 통합 과정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각성할 필요가 있죠. 과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동안에 당 지도부나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내보낸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멀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좀 차분하게 반성을 하고 당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2020년 총선은 또 한 번에 뭐 큰 기회는 안 와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분의 정치적 미래가 있긴 있을 텐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당 바른미래당 그쪽에 가 있고 사실 뭐 보수 후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안철수 보수 정당이랄 것 같으면 뭐 거기서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박하게 평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2선으로 물러선 상황인데 네. 다시 복귀해서 다음 대선에 나오긴 하시겠죠? 그럼 다음 대선은 뭐 너무 먼 얘기고 그리고 뭐 당장은 바른미래당의 8월 중순에 하는 당대표도 당대표가 뾰족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사람이 현재까지 별로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나온다고요? 대표로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네, 뭐 여의도에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군요. 그 내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정계 개편을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식으로 된 연대든 뭐 해쳐 모여든 제3지대에서 근데 그런 동력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젠. 아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합쳐서 몽땅 합치 그럴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거 너무 한국 정치 이것을 보수 대 진보 그냥 그 패러다임으로 어거지를 보니까 그렇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간 호남 출신 의원 좀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요? 뭐 그분들이 한국당으로 갈 의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당으로 몽땅 합쳐서 무슨 범보수가 되고 그건 처음부터 그럼 바른당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탈당파 분들이 돌아가는 건요. 그건 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또 자유한국당이 당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크게 쇄신을 하고 공천을 혁신하고 이게 너무 섣부른 얘기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복당파와 바른미래당에 있는 탈당파들이 다시 뭉칠 수도 있다. 그런 그림도 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죠. 만일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또 어차피 전당대회를 하긴 할 테니까 지금부터 비대위원장 엉뚱한 외부인 초빙해서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비대위가 아니라
상시 대책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비상이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럼 현재의 그 자유한국당의 구성원 중에서 이런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또 그렇게 제한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지 이게 배란간 무슨 변화를 가져와서 당이 다시 쓰겠다.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저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원 구성이나 등등등 입법까지 이런 데에서 좀 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고 항상 무슨 인물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래서 그건 좀 국민 정서와 의원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철수 네.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다시 나올 가능성. 나라 살림이 어려워 고난을 주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TBS 8시 종합뉴스. 남북이 오늘 15년 만에 평양 정주영 체육관에서 통일농구를 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어제 발표된 보유세 강화 조치안으로 1조 원의 세수 확보가 추계됐습니다.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밤사이 부산, 경남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뿌라비룬은 오전 9시쯤 독도를 지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5년 만에 통산 4번째로 열리는 남북 통일농구가 오늘 혼합 경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북한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과 북의 선수가 섞여 한 팀을 이루는 여자부 혼합 경기가 먼저 열리고 이어 남자부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북은 내일 북한 선수단과 남녀부 친선전을 치르는 것으로 이번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리 선수단은 모레 남측으로 귀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좋아하는 만큼 오늘이나 내일 농구 경기장을 방문해 남북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볼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은 또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산림협력 분과 회담을 열고 북한 산림 황폐화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남측에서는 수석 대표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3명이, 북측에선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회담에 참석합니다. 남북은 회담에서 더 효율적인 산림협력을 위해 우선 북한의 산림 현황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기준 북한 전체 산림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 헥타르가 황폐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8개월간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와 야당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지금쯤 북한과 전쟁 중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의 물꼬가 마련되는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우려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해온 최근 발언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더 나와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1년 이내 시간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고 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1년 내 비핵화 방안을 언급한 것과 달리 국무부 차원에서는 공개적으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전직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강원랜드에 채용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으로 영장 집행이 보류됐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영장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 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제3노총 설립 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연 5%포인트씩, 주택분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에서 0.5%포인트,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주택 이상의 중과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권고안에선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만 담겼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확정되면 시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15.2%, 다주택자는 최대 22.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두 34만 6천 명의 세부담이 늘어 1조 1천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기획재정부는 모레 종부세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입니다.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밤사이 부산과 경남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부산 소방당국에 56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배수 요청이 이어졌고 간판이나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거나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에는 밤사이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1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일대 농경지 80헥타르가량이 잠겨 수박이나 벼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액수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가 나는 만큼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 출신 김모 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계약했지만 당시 최저시급보다 1,500원가량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근로 등의 수당을 미리 정한 뒤 기본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계산 방식입니다. 태풍 뿌라비룬이 점차 한반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을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영 리포터. 네, 비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7호 태풍 뿌라비룬은 지금 포항 부근 해상에서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독도 해상을 거친 뒤 일본 삿포로 쪽으로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영향으로 울릉도와 강원 동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비도 오늘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람은 오후에도 다소 강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방은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도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내륙 지방 곳곳에 소나기 오는 곳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3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었습니다. 8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편집 김선환, 기술 오동균, 아나운서 황원찬, 송정혜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에게 듣습니다. 오래된 차 한 대 있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나와요.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이들단 서울토피스 제공 1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종안방면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거의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전 구간 이동하는데 37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에서 정릉터널, 또 연희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 시속 30km 정도입니다. 반대 성수 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 그리고 성동분기점 부근이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녹청교 또 원릉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시속 20km 내외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상일까지 그리고 광암터널에서 서안암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가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 강동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텐 협찬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노래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의 애꾸는 어떻습니까? 멋있는데요. 제가 지금 눈물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대를 했습니다. 지금. 눈물샘이 말랐나요? 뭐 하여튼 눈물샘이 문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잘 귀국하기 싫었던 모양이네. 그러니까 푹 자야 되는데 또 월드컵 때문에 못 자다 보니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 마지막 순서에 이상돈 의원에게 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 듣고 끝났거든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 중간에 쉬는 뉴스 나오는 시간에 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면 나온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하실 거라고 전망했다는 거 전해드려요. 그런 소식,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물론 이상돈 의원의 전망입니다, 전망. 전망인데 나온다. 방송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끊어진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연결해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금방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달리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달렸는데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안철수 유승민 다 빠지면은 당이 사실은 비대위처럼 좀 임시적 기구로 보일 수도 있죠. 구심점이 없어서.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그게? 근데 유불리는 이미 초월한 분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셈법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안에 행보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상돈 의원도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잠깐 했고요. 그 전에 다른 얘기하기 전에 썰전으로 가신 잘 된 거죠? 저한테 잘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썰전으로 가시면 뉴스공장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죠. 뭐 저녁에 배드민턴 친다고 해가지고 조기 축구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저희는 조기 축구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유시민 작가는 왜 관둔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본인이 직접 밝힌 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하니까 이제 좀
같은 얘기 자꾸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사라지는 겁니까? 어쨌든 썰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사 토크쇼를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맡은 건 아니고요. 맡으신 네, 거죠.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기대가 큽니다. 네. 잘못하시면 금방 잘리겠죠. 뭐. 네.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인가요? 갑자기 허익범 특검팀 발 뉴스라고 채널A에서, 거의 그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 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오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도 제가 뭐 다른 언론사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적이 한 푼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언론 보도로는 의원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각각 합의 5천 정도 줬다. 보도에는 저한테도 준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저는 그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받을 관계도 아니고 돈을 주고 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네. 예, 받은 적이 그럼 없어요. 왜 이런 뉴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썰전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블랙하우스 측에서 퍼뜨렸나? 왜 이게 뜬금없이 메인 뉴스에. 뜬금없는 건 아니고 저도 이번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네. 검찰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거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알은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그럼?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돼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가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또 이렇게 뉴스로 떠오른 거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알았던 거죠. 그 사실 자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뉴스로 처음 아신 거예요? 아, 처음 알았죠. 황당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끼리 돈 줄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된 거지. 아니, 근데 그 내막이 이제 더 아마 본인들의 진술이 나오겠죠. 채널A에서는 마치 돈이 건네진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길래 제가 명확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명확한 입장은 잘 보도가 안 됐던데요.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노회찬 의원을 좀 구워 삼자, 뭐, 후원금도 주고,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는데. 저를 구워 삼아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썰전 하실 테니까. 아,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거군요. 예. 예. 전혀 무관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채널 A의 보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 안 하실 겁니까? 아, 보도에 제가 그 부인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부분이 길고 부인했다는 그 균형의 문제는 있는데 뭐 그걸로 저는 뭐 다 밝혀지리라 봅니다.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뉴스만 보면 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뉴스가. 예.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썰전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대표님이 요거 꼭 코멘트 해야 되겠다 싶은 뉴스 있습니까? 혹시 먼저 제가 여쭤보는데. 아니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무사령부. 예. 세월호 가족들. 그건 정말 상상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게 기무사령부란 것은 그 우리 군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갖다가 단속하는 예. 주로 이제 군인과 접촉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 전문 수사기관인데 정보기관이고 여기서 세월호 그 중에서도 아직 이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에 대해서 성분 조사하고 또 그들이 어떤 뭐 정부로서는 좀 난처한
그러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성분 조사, 그다음에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네. 이런 걸 직접 기무사령관이 지시하고 반대 집회 또 정보 예. 제공. 예. 그리고 그걸 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만나서 보고하고 이게 기무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 이제 기무사가 전두환 시절에 그 50 시절에 보면 기무사가 노사 문제까지 개입하고 네. 노조 설립 때문에 기무사가 출동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를 갖다가 이제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놀랍지 않은 소식인 것이 뭔가 하면 최근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맞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유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 적극적인 활동을 대법원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나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다 서로 열어야 될 처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찰하고 살았나 봐요. 이 기관들이. 헌법기관도 그렇고.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불과 2년 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예. 이런 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갖다 못할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밝혀질까요? 밝혀져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근까지 나와가지고,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건은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의도 얘기 좀 해보자면, 개헌 제안은 왜 한 겁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한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개헌 제안이 할 수 있고 네.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타이밍상. 예. 이 앞뒤 정황을 보면은 아마도 개혁이었는데, 개혁입법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두고서 전반기 국회에 대한 좀 성찰을 해볼 때 네.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제대로 개혁입법 처리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과반수 정당도 없는 국회의 실정을 볼 때 여러 뜻을 같이 하는 개혁 정당들이 네. 힘을 합해가지고 네. 개혁입법을 갖다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제안이 있고 저도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뭐 무소속 이래서 네. 158석 정도를 네. 가지고서 입법을 좀 추진하자. 네. 그런 게 상당히 공감을 얻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쪽도 참여할 뜻이 있으면 들어오라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몰리니까 여기다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전선으로서 개헌연대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근데 개헌을 제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안 믿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몇 분 이렇게 하나의 전선을 구축할 것 같으니까 그 전선 근데 그분들이 다 개헌에 관해서는 입장이 좀씩 다르니까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네, 전략적인 있는 거죠. 예. 전략적인 전술적인 제안이다. 이게 먹힐까요? 잘 안 먹히죠. 일단 개혁입법위원회는 당장에 7월 말로 예정된 대법원 3인 그 후보자에 예. 대한 이제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과 또 다른 어떤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반만 넘으면은 반수 이상만 넘으면은 이제 처리가 되거든,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때부터 효력을 발휘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 소위 개혁입법위원회는 그러면 잘 구축되어 가는 와중입니까, 보시기에? 지금 뜻이 모여지는 과정이고요. 예. 어제도 이걸 가지고서 평화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있었고, 예.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가시화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법안 통과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뭐 법사위원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 법사위원장을 갖다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그 법사위에서
전횡을 갖다가 행사를 했죠. 예. 행사를 하면서 해결될까요? 이제 그 법사위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새로 구성할 텐데 제 말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쪽 개혁연대 쪽에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하게 되면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해야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또 관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행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설사 야당이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야당이 지금 야당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이어야 하느냐. 정의당도 할 수 있고 뭐 평화당도 할 수 있고. 법사위원장 노리십니까? 예. 제가 뭐 개인의 어떤 욕심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그동안에 저도 법사위에 있으면서 보면 법사위가 예. 법사위는 이게 중요한 체계적 그렇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법률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라는 것이지 본질적 내용을 심사하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되면 법사위에서 그걸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래 왔죠 항상. 예, 그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개혁하려면 법사위를 갖다가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법사위니까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어서 대법원, 검찰, 법무부를 다루는 사법 그 위원회를 따로 해서 일반 상임위처럼 하고 법률의 체계 작구만 심사하는 내용은 손 못 대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법안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 벤처부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장관도 출두하거든요. 그럼 그 장관을 놓고서 대정부 질의하는 거예요. 또 법사위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 법사위 힘이 세죠, 그래서. 예.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그동안 당하신 게 권력 남용에 속하는 직권 남용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든가 아니면은 야당이 하더라도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맡았던 시절의 그런 횡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정계 개편이 크게 신속하게 그다음에 대규모 수준으로 일어날 거라고 늘 전망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전망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보수 야당이 그런 뭐랄까요 정계 개편도 동력과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 자체를 상실할 정도로 아주 크게 그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그런 동력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정계 개편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뭐 소소하게 몇 사람이 그것도 몇 달 후에 특히 무소속 쪽에서 이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큰 틀의 뭐 통폐합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총선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혹은 뭐 탈당파 복당파 이분들은 가까우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뭐 제3지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 물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 지금의 틀을 깨가지고 뭐 다른 어떤 틀을 변형해서 만들어서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당도.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총선 전쯤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이게 이제 총선 전쯤 되면 이제 그 여의도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라 다급해지고, 뭐 극적인 행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해체 모의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선거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폭 이렇게 도입이 될 경우에 따라서 다당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양태가 좀 달라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거대 정당에 쏠리는 보수든 진보든 쏠리는 현상들이 아주 가속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명만 뽑는 구도하에서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선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선거 후에 더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굵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은 기존 양당, 과거에 이제 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렇게 양당 체제였을 때 크게
둘 중 하나만 당선되는 구조였는데 거의. 지금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새누리당이 급속히 예. 세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거제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의당한테는 찬스 아닙니까? 정의당이 길게 보면은 이미 국민들이 촛불 이후에 많이 이렇게 과거와 다르게 진보 개혁 성향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근데 지금 국회가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총선이 촛불 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자유한국당 집권은 향후 한 30년 내에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거구제가. 선거제도가 예. 국민을 믿고. 예. 민심이 100%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그렇죠. 10% 30석 얻어야 마땅하죠. 30석 정도 얻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50석 정도 되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 한두 번만 더 하게 되면 예. 뭐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당겨질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제 말은 선거구제 개편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원해왔던 건데. 지금 정의당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지금 처음으로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까지도. 보수 일당이 원하기 시작한 거 아니고 처음으로. 네, 보수 정당들까지도. 웬일입니까?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파이가 작아졌다고 생각해서. 네. 이게 이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에 있어서 입장을 유사하게 갖기 시작한 최초 아닙니까 지금이? 최초죠. 최초죠. 예. 아니 이걸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른 그런데요. 나라에서 선거제도가 변화하는 그 변천사를 보더라도 어느 한쪽이 우격다짐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이해관계가 이렇게 변동이 돼가지고 그 전에 반대하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에 선거제도가 변해 왔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지금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예. 정의당 거의 10%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 좋습니다, 요새.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설전하시면 더 올라갈까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간 걸 굳히는 거죠.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기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최근에 남북 같은 경우는 조용히 통일농구를 오늘 합니다. 네. 요즘은, 만약에 이게 6개월 전이었으면 큰 뉴스였을 텐데 이미 예. 남북 북미 관계에 너무 큰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통일농구 하는 것 정도는 뭐 단신 정도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요. 예. 폼페이오도 있고 지금 남북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예, 이번에 폼페이오 3차 방북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회담까지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특히 그 북미 회담에서 합의된 그 포괄적 합의가 예.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예. 이제 실천 단계에 대한 시간표를 짜고 그 속도나 폭을 갖다가 이렇게 확정 지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합의에 따라서 한 9월까지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그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 가는 것도 뭐 안 될 법 없지 않습니까? 안 될 법 없죠. 특히나 이 11월 달이 네. 미국의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중간선거 전에 9월 정도에.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이제 분명히 합의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 가가지고 연설하면 대단한 뉴스 되겠네요. 또 그때도. 아마도 1960년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네. 그 직전에 후르시초프 예. 의 유엔 연설 이후로 아마 가장 주목받는 연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상대가 트럼프니까요. 자, 9월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북미 관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에게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이제 새로운 숙제를 좀 던졌고요. 그렇죠. 예. 던졌는데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 자체로는 우리가 사실은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인색한 경직된 태도를 보여오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 비율이 낮아요. 예, 인정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난민도 이제 코타제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제주도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까지 뭐 11개국 정도였고 이번에 예멘 난민도 500명 채우면 더 이상 난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난민도 아직 심사를 통과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수는 우리로선 충분히 그 포용해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걱정할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뭐 독일의 사례를 든다든가 그건 비교할 당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의도에서는 또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타문화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하고 접촉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생기는 불안감을 실제 하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 여의도에서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안심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난민 단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난민들 또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취업 문제, 생활 문제, 문화적 마찰 문제 또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이제 또 일부에서는 그 좀 왜곡된 그런 이제 선동을 또 뭐 강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올바른 이해. 이 기회에 극우 세력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니까. 일부 극우 세력들이 탈출구를 갖다가 그런 이제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이렇게 선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매우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슬람 문화에 대한 뭐 생경함, 불안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기회에 자신들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커뮤니티에 보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합리적인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우려를 이제 여러 가지 가짜뉴스 증폭시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좀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예,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좀 여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제 말이 그겁니다. 예, 여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사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특히나 이제 난민 문제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개방적인 국가로 갈수록 또 국제사회가 더 이렇게 개방화될수록 더 많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룰 만한 기준이나 그런 가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의도가 너무 조용해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문화 사회로 가는 어떤 연착륙의 길을 갖다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정치권이 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초반에 워낙 부정적인 뭐 온라인상에서의 게시물들 이런 걸 보고 여의도도 위축된 게 아닌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 잘못했다 큰일 나겠다. 이런. 그래서 대표님이라서 말씀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의당이 진보정당답게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하십시오. 예, 둘 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썰전 좀 맡으신 마당에 조심해서 잘하시고 특검 쪽에서 이상한 뉴스도 많이 나오는 마당에 조심해서 잘하시고 월드컵도 하는 마당에 축구 보십니까? 아,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승할 거라고 알고 보십니까? 예? 어디가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알고는 있는데 비밀입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은 전혀 우승해본 적이 없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나 막 우루과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월드컵도 좀 새로운 바람이 불어. 맨날 우승하는 데만 우승하고. 오래된 강호들이 다 이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나라 빼고는 그럴 그 가능성도 있죠. 자, 월드컵 우승국은 제가 몰래 듣고 내일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썰전을 녹화하셨습니까? 첫 번째? 네, 월요일 날 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처음 나오는 거죠? 예. 아, 하필이면 또 블랙하우스 다시 시작하는 날하고 겹치네요. 아, 그렇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행복을 느끼는 학교. 이제 경기 혁신교육 3.0이 시작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꿈의 학교, 꿈의 대학이 진정한 마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꿈꾸는 학교, 꿈 크는 학교.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 서울 토피스 제공 8시 41분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부천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도 서 있습니다. 이후로 신월나들목 부근 1km 정도 정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중동에서 노오지 분기점까지 또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 정체입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상일 또 광암터널에서 서안암까지 정체입니다. 가성비 타이어 안전운전의 동반자 비투어 타이어 협찬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제가 오늘 브리핑할 때 이탈리아가 우리한테 2002년에는 남쪽에 다녔고 68년에는 북쪽에 다닌다고 했는데 68년이 아니라 66년이라고 수정해 주셨습니다. 66년 런던 월드컵. 예. 이때 그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기죠. 예. 그리고 나서 8강에 진출합니다. 8강에서 포르투갈을 만나서 3대 0으로 이기다가 5대 3으로 뒤집어졌어요. 대단한 그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남쪽 북쪽 모두에게 크게 한 번씩 당한 거죠. 예. 월드컵 역사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국이라고 했는데 영국이 아니고 잉글랜드입니다라고. 맞아요. 잉글랜드예요. 예. 거기는 영국은 잉글랜드하고 북아일랜드하고 예. 스코틀랜드하고 또 어디죠 한 군데가 갑자기 생각나네. 다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잉글랜드가 항상 월드컵 진출하죠. 이겨서. 영국만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영국에서 축구가 발언해서 피파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죠. 예. 그 외에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공장장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대위원장 제안. 보통 이 뉴스가 이제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고 다 거절했다고 하던데 저한테 오면 바로 받습니다. 저는. 예. 관심 있으시면 한국당에서 연락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간만입니다. 북한 있는 그대로 보자.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데일리 NK의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공장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 와, 네. 뉴스공장이 저한테 새로운 길을 틔워준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방송이고. 저는 이제 길에 나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강미진 기자님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미국에서도 막 메일이 옵니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방송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뉴스공장 진짜 많이 듣거든요. 네,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그거 피부로 느끼시죠? 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더더욱이. 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네.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네. 혹은 뭐 북한 당국이 미국과 관련하여 네.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요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너무 강력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올해는 미국 승냥이들. 그렇죠. 네. 네. 그걸 너무나 이제 색채가 짙게 해왔거든요. 뭐 60년간 해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딱 이게 뭐 절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하지 않을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건 그 미국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그렇죠. 그런 일절 행위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6월이면 사실 북한에서 반미 투쟁 월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월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미국을 타도하자는 그걸 성토 모임을 곳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6월 한 달간? 네. 그리고 그것도 또 그거지만 6월 25일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예. 한국전쟁 발발일. 그렇죠. 아이들 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 주민들에게 반미 계급 교연관이라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다. 얼마나 승량이냐. 네.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미제 승량이라고 다 썼어요. 실제죠. 근데 매년 그렇게 교육을 하죠. 그 계급 교연관은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교연관 자체를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사실 일례로 되자면 대학생들이라거나 뭐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걸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인들은 몰라도 아이들한테 조금씩 가르치자니까 그렇죠. 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부분에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세 지역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없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서 네. 그리고 반미 교육 전체가 사라져 버렸다. 네. 그리고 주민들도요. 주민들은 어쨌든 매체나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많이 숙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노동신문이 굳이 안 하는데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뭐 나라에서 하지 말란 걸 굳이 우리가 나가서 손을 흔들고 타도하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거 아니라도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좀 혼란을 느끼진 않나요? 60년간 미국 승냥이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거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북한 주민이 뭐라고 말하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문명한 사회에서 산다. 인식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원수님도 뭐 철천지 원수 100년 숙적하고 손을 잡는데 우리도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문명수준 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네네. 문명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문명사회. 네. 그래서 뭐 우리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해요? 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네. 문명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제. 네.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 자체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그날 어디를 가다가 그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 그걸 이제 북한에서 영상을 다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어쩌면 북한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운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차를 네. 타고 가다가 봤는데 거기에 노래 나오는 저는 노래를 잘 모르니까 네. 몰랐는데요. 그걸 듣고 있던 북한 여성이 이 노래는 우리 노래가 아니다. 그때 북한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이거 우리 텔레비전인데. 그래서 맞다. 지금 원수님이 싱가포르 방문한 걸 내가 지금 보고 가면서 이제 그 오픈 스피커를 해가지고 들었거든요. 그거다 이랬더니 와 근데 잡아 안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안 잡아간다. 뭐 왜 잡아간다고 생각했죠? 아마도 이제 북한 방송을 남쪽에서 보면 네, 그렇죠. 잡아가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안 잡아간다. 네. 진짜네. 네,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또 아무래도 북한 방송을 남쪽에서 보면 남쪽 사람들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었죠, 과거에. 네. 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나는 노동신문을 매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여기 소식을 잘 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주민들 반응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승냥이의 대통령하고 네.
그 원수님하고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하는 얘기가요. 어쨌든 원수님이 주도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집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했겠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봤는데 이제 둘이 이제 두 정상이 앉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건 불안해서 저런다. 근데 원수님은 쫙 이렇게 하고 풍채 좋게 이렇게 앉아 계신다. 그런 장면 그렇게 봤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수님은 웃는 모습이 많은데 미국 대통령은 긴장했는지 웃지도 않는다. 그런 장면 보셨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 인식은 자기 나라 이제 수령에 대한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어쨌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못 본 화면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그렇죠. 거기 북한에서 직접 찍었으니까. 네, 찍었으니까. 예, 우리는 보내주는 영상밖에 못 받았고 그래서 각도나 못 본 화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풀이랑 옆에 있고 있는데 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어쨌든 원수님이 더 크게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확실히 미국을 우리가 손아귀에 쥐고 이렇게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집을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1호 촬영가들이 그렇게 편집을 잘해야 표창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이 관계를 그 외에 또 반응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니까 이거 미국하고 악수를 했으니까 경제 봉쇄가 풀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강해질 거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국하고 이제 교류가 되고 이러니까 어쩌면 한반도가 미국이나 중국이 감히 검접하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통일만 되면 우리는 진짜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군사, 한국은 경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시장을 이제 좀 조사하고 매번 하지고 있지만 분기에 한 번씩 특별히 또 조사를 하는데요. 북한의 장마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특별한 예전에는 중국 걸 한때는 중국 상품을 의류만 내놓고 모든 걸 다 차단을 했었어요. 전기 제품 뭐 이런 것도 안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뭐 눈썹 그러니까 눈주름 제거기라든가 뭐 피부 미용에 필요한 이런 가전제품들 그런 것도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방문이 끝나고 와서 중국산들이 조금 쓸어 들어오고 이런다고 바로바로 중국 갔다 오면 해결이 되고 미국 갔다 오면 뭔가 해결이 된다고 주민들이 믿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장마당의 분위기 그러니까 소위 뭐랄까요. 경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90년대 중반 아주 바닥에서 살 때 풀을 먹을 때랑 2000년대 초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건대는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업그레이드 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전제품들 가격이 올라갔고 제품의 종류수도 가전제품 종류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이 부유해져야 필요하고 또 비싼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2010년대 생활이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대 들어서. 그러면 이거 30초밖에 안 남았네. 무기 시간이 빨리 와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무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회담 등등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한반도가 강대국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장마당을 통해 보건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네.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그럼 북한은 현재. 네. 나중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모실게요.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권혜호입니다. 여러분, 태양광 에너지와